이건 믿을 수 없는 사기이다. 메가더는 중공군이 있는지 몰랐는가? 왜 수색하지 않았는가? 내가 의회에 가면 이와 관련해 그는 수많은 질문을 받아야만 한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1950년 10월 25일 낭림산맥 서쪽 운산 부근의 한국군 1사단 전면에 갑자기 출몰한 중공군의 등장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상한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을 잡아다 신문을 해본 결과 놀랍게도 그는 북한군 병사가 아니라 중공군 병사였습니다. 10월 26일 몇십 년 만에 몰아닥친 최악의 동장군이 한반도를 강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본격적인 중공군의 1차 공세가 서부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6사단 수색소대가 정체불명의 적군과 접전에 전멸해버렸고 압록강의 초상까지 도달했던 한국군 6사단 7연대는 퇴로가 봉쇄되면서 미8군의 주력이 있던 청천강변까지 절반도 못 오고 포위되어 총 병력의 75%가 괴멸됐습니다. 10월 28일 이번엔 한국군 1사단과 미1 기병사단이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압록강의 수풍댐으로 진격하던 미8 기병연대는 후퇴 과정에서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대대를 무작정 버려둔 채 후퇴해버렸습니다. 운산에선 버려진 이 미군 대대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구출 시도가 있었으나 중공군의 방어에 모두 실패했고 전선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미1 기병사단은 이들을 버리고 전면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8기병연대는 계속 농성하다 결국 11월 6일에 항복하고 말았죠. 버려진 미 육군 1개 대대는 이렇게 완전히 전멸했고 대량의 포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은 북한군에게 인계된 후 대부분 잔혹하게 처형됐습니다. 4일 동안 한국군 1사단과 6사단 그리고 미 8기병연대는 사실상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공군이 잘 싸웠다기보다는 한국군과 미군의 방심과 졸렬한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 정규군의 참전이 확인됐음에도 메가더는 기껏해야 북한군 패잔병에 중국의 의용군 소수가 가담했을 것이라 인식하고 신속하게 북진하라는 작전 계획을 그냥 미 10군단에게도 발동합니다. 10군단은 동북지역의 한만국경으로 신속히 진격한다. 이미 서부전선의 미 8군이 중공군의 강한 저항에 마주쳤는데 이런 작전 지시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가더는 즉시 북진을 중단하고 부대를 재배치함과 동시에 10군단의 주력을 원산에서 서쪽으로 이동시켜 조속히 서부전선의 미 8군과 연결을 시도하고 중공군의 우회 침투가 불가능하도록 전선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조정은 고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치고 나가라고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젠 미 10군단에게도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부전선에서는 10월 26일에 이르러서야 10군단 예하 미 해병 1사단이 원산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이 공세를 시작한 다음 날 미군이 원산 상륙을 시작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좁다란 한반도 전선을 8군과 10군단의 두 개의 전투구획으로 나누고 10군단에게 동부전선을 맡겨서 동해안 항만의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한 것은 메가더의 최대 실책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된 10군단 예하 미 해병 1사단은 그나마 인천항에서 가까스로 해상을 통해 원산으로 이동했지만 인천항의 적체로 인해 미 7사단은 육로로 이동하여 부산에서 합류한 다음 부산항에서 다시 해상으로 북한의 동해안에 상륙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 7사단의 부산항 이용에 따라 병참선의 핵심 기지인 부산항과 인천항에 모두 물륜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전선에서 미 8군의 보급 상태는 최악 중에 최악이 되었고 동부전선의 가난한 한국군은 북한의 그 추운 엄동설 안에 하복을 입고 포탄도 부족한 채 전투를 해야 할 만큼 한심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 5일 중공군의 기습과 보급 차질로 인해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8군의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낙관만 하고 있던 메가더는 이때부터 무슨 이유였는지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과 보급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압록강 다리에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이트마이어 극동 미 공군 사령관에게 정체된 미 지상군을 대신해 청천강 이북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워싱턴의 반대로 일단 중지되었고 메가더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11월 6일부터 폭격이 허락되어 이틀 후인 11월 8일부터 가까스로 폭격 작전이 실시되었지만 이것도 철저히 은폐하고 밤에만 은밀히 이동하는 중공군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작전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한반도 상공에서는 사상 최초의 제트기간 공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메가더는 더 나아가 만주 폭격까지 요구했지만 워싱턴은 이것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부전선을 맡은 10군단의 미 7사단 17연대는 이원에 상륙한 후 별 저항 없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압록강 상류인 해산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한국군 3사단이 함경북도 합수를 점령하는 등 한국군 1군단도 두만강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왜 8군은 10군단처럼 진격하지 못하는가? 라고 화를 내며 신복이던 10군단장 알몬드와 비교하면서 낙동강의 영웅이었던 서부전선의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1차 공세에서 기습 공격에 의해 유엔군과 한국군의 쾌속 진격 저지에 성공했고 자신들의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1차 목적을 100%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선에서는 중공군의 모습은 갑자기 사라지고 작전 이도를 기만하기 위해 북한군이 다시 나타나 유엔군 앞에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중공군은 후방 30km 지점에서 반격의 거점을 만들고 포위망을 구축한 후 다음 공세 준비를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메가더를 자신의 무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메가더의 영광을 빛낸 전장들은 한반도와 같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해군력과 공군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면이 넓고 평탄한 바다와 해안이 메가더 전략의 무대였다면 한반도의 깊은 계곡과 험준한 산악은 기습, 포위, 그리고 병사들의 지구력에 의존하는 마오쩌둥 전략의 무대였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풍부한 물자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주로 대낮에 치르는 정규전에 길들여진 미군은 측면 우회, 후방 차단, 매복 기습, 야간 전투와 집중적인 인해 전술을 배합한 마치 삼국지에서나 나올 법한 마오쩌둥의 비정규적 게릴라 전술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11월 24일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압록강을 향한 새로운 공세를 또다시 지시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신속히 적을 밀어붙여 전쟁을 종결시키고 유엔군 장병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를 맞도록 하겠다. 라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이것을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이름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세는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주둔 중공군의 병력을 최소 3만에서 최고 7만 정도로 추정하고 유엔군 12개 사단 30만의 병력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시 발동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공군은 제3야전군 예하 구병단의 20, 26, 27군마저 동부전선에 투입이 완료돼 예비병력을 빼더라도 무려 36만이 넘는 대병력이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 직후 메가더의 우유부단한 포위 전술로 무사히 38선을 넘어 철수한 북한군 병력도 6만 명이나 재건돼 있었습니다. 정보부재와 오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젠 가용병력이 압도적인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의 스케일은 갑자기 대여섯 배로 커져버렸습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